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 등 공석인 4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또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은 송원석 원내대표의 겸직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8월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은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야당의 반발 속에 법사위와 예결위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심화되는 여야 대치 속에 총리 인준과 추경, 쟁점 법안의 처리 여부를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공석이었던 상임위원장 4명이 선출됐습니다. 추경안 최종 처리를 담당하는 예결위원장에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을 횡포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경이 시급한 시기여서 원구성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민주당 주도로 열렸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장 재분배를 두고 여야가 긴 신경전을 벌였지만 오늘까지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상임위 구성을 매듭짓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통과 불황의 터널에서 가까스로 생기기 시작한 시장과 가게의 기대 심리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추경안 상임위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의결하는 예결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이 선출됐고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관례대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데다 핵심 상임위를 여당이 마음대로 독식한다며 본회의를 불참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2차례 우 의장을 찾아 예결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충분히 시간을 줬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요구해온 법사위원장까지 선출된 데 대해 법도 없고 양심도 없다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오늘 다시 가져간 법사위원장직으로 입법부의 입법 기능을 사라지고 사법부를 숨통을 끊어놓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빠르게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로 원구성을 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과 국무총리 인준, 상법을 비롯한 민생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원내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례직을 승계받은 최혁진 손솔 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또 여객기 참사 특위의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안건도 가결됐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는 상임위별로 전체 회의를 열고 사흘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교육위에서는 교부금 감액이 쟁점으로 떠올랐고 외통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는 오늘도 상임위별로 2차 추경안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교육위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2조 원 가까이 깎인 것을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부처와 달리 교육부의 추경 규모가 전체적으로 크게 줄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교육부는 2조 4,334억 원이 순감액이 됐어요. 이 증액은 2,235억 원에 불과하고 감액은 2조 6,569억.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성한데 유일하게 교육부만 이렇게 대규모 감액이 된 겁니까? 민주당은 최근 학교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데 교부금을 삭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건물이 노후화돼서 40년 넘어갔고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못 다니는 일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활 밀착형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이 이게 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가의 재원 사정을 고려해 건전성을 확보하려 했고 필요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10% 이내의 전전년도 예산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교육감님들께서 지방의회와의 상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조가 저희도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위는 또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외통위에선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마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좋은 협상의 기회를 날렸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나토 정상회의는 군사동맹 성격의 회의라며 참석했을 경우 방위비 증액 요구를 받았을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정치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고 보고 진상조사 TF를 발족했습니다.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꾸렸는데 대선 공헌자에겐 지방선거 경선 감산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조사 TF를 꾸렸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경기도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계가 없다고 밝힌 상황.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죄를 조작해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차기 당대표 선거를 관리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3선 김정호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임호선, 이수진 의원이, 선관위원은 김남근, 전진숙, 조계원, 정의로, 전용기 의원과 김한나 서울서초 당협위원장, 이지은 서울마포갑 당협위원장, 오영균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맡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 승리에 공헌이 있는 이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감점 예외를 적용하도록 당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한해서 경선 감산 예외 적용을 위한 당원 특례 부칙을 신설하고 개헌도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진 당 안에서 판단할 거란 입장입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오는 8월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가동되는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식 오다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전국위에서는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당 내에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할 때까지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달 정도의 시기 동안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다. 앞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 등 5대 개혁안을 주장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는 30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추가 개혁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퇴임하면서 보수 재건의 길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더 큰 방향에서 우리 당이 보수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립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담론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미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 지시로 착수한 대선 후보 교체 논란 당무감사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중간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최종 후보로 전제해 당의 예산을 집행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던 당시 비대위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회의록을 확보하는 대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면담해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순서입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추경 시정 연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추경안 처리 속도가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국회 상황과 여야 반응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이 추경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앞서 어제 민생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도깨비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우 의장은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드니 가게 문을 열기가 막막하다는 상인과 장보러 와서 지갑을 열기 전부터 한숨부터 쉰다는 시민들의 상황이 민생 경제에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인 추경이 필요하고 추경 논의 과정에서 동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에는 협조하겠지만 실효성 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경안 중 절반에 가까운 14조 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이고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도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현재 추경안 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일반적인 추경안 심의 과정은 각 상임위에서 우선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증액과 감액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게 됩니다. 네. 현재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는 이미 돌입한 상황이고요. 종합심사를 담당할 예결위 구성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주당 28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과 개혁신당에서 각 1명씩의 의원이 참여합니다. 예결위원장에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선출됐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실까요? 네, 원구성 일단락. 네, 오늘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가 그전에는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는데요. 이 몇몇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오늘 있었던 본회의를 통해 보궐선거가 진행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네, 당초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이제 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사임하면서 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요. 이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에 했던 원구성 협상이 상임위원장 임기를 그때 당시 2년으로 합의한 만큼 민주당에서 아직 남은 1년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야당이 맡아왔는데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야는 이번 주 내내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가 함께 2+2 회동을 이어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결국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와 법사위, 문체위 등의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채워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안뿐만 아니라 이 상임위 정상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합의가 없다면 기존 합의에 따라야 한다며 개원 당시 원구성 합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곧바로 규탄 대회를 열며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독식했다며 묻지마식 의회 폭주이자 민주당식 협치 파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예결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거부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죠. 네, 김민석 총리 청문회였죠? 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결국 이제 파행으로 끝이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 증인 없는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과 증인 채택 무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김 후보자와 민주당은 규정과 관례에 따라 제출할 건 다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이 쟁점이 됐는데요. 김 후보자는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 등으로 재산이 늘어났고 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으로 인한 추징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말뿐인 해명이라며 계속 공방을 벌였습니다. 청문회는 결국 이틀째 오후에 정회했고 이후에 다시 열리지 않으면서 자동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이 무자격 총리 후보자라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협상이 결국 결렬된다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주간 이슈픽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우체투지 농성 중인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를 면담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위로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발달장애인은 장애 유형 중 가장 최근에 인정됐지만 동시에 가장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발달장애인의 요구사항을 잘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앞 농성 현장도 직접 방문해 우리 사회가 보편적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대적 책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현실적 정책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소멸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실질적인 재정분권과 정책 자율성을 통해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오늘 국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교육위 수석전문위원회 최선영 현 농해수위 전문위원이, 행안위 수석전문위원회는 정수님 현 조사처 실장이 임명되면서 여성 수석 전문위원 비율이 26.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이 원활하게 논의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석 전문위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에 더 깊은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독일 외교부가 계엄령 해제를 환영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정부와 의회 간 교류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슈미트 대사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 의장과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국회 연설 데뷔전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죠. 여야 의원들의 반응도 관심사였는데요. 여당에서는 박수 세례와 사진 촬영이 쇄도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을 유지한 채 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시정연설이 있었던 어제 본회의장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볼까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경제 위기의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민생의 어려움이 민생을 살리는데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네, 시정연설 자리는 역대 대통령들이 새로운 국정 의제를 제시하는 기회로 활용해 왔는데요. 이 대통령의 연설 키워드는 경제와 국민이었습니다. 성장과 회복, 민생이란 단어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핵심 의제들이었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절실하다는 절박감을 호소한 겁니다. 특히 정부가 19일 의결한 추경안에는 전 국민이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선심성 현금 살포로 규정했고 따라서 어제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온도차도 극명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님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서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좋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규칙 앞에 공정한 사회, 협치의 정치, 구호는 상당히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식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한 협치, 법 앞의 평등이 진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지만 야당에 보내는 협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추경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선출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국정이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도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적 교착 상태가 해소되는 기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 좀 이야기할 주제들이 많습니다. 먼저 국회가 여당의 요청에 따라서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 법사위 등 공석인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결위원장 선출엔 협조하겠다면서 야당이 한 발짝 물러섰는데 강행 처리 항의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법사위를 둘러싼 긴 줄다리기가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그 위원장들이 모두 민주당 몫으로 채워지게 됐는데 먼저 여당 측의 입장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첫 기차가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신호등도 제때제때 바뀌어야 하고 기관차도 이제 궤도 위에 올려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석이었던 상임위원장들 이제 또 필요한 자리들에 있어서의 임명을 한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당이지만 또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합의했던 내용, 개원 때 합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 뭐 추경이든 이제 네. 법안들 통과들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협치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기획재정위원장의 그 한석을 야당이 협의하겠다고 이제 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공석으로 놔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좀 중요한 기획재정위원장의 자리를 또 이제 야당이 또 함께 하게 된다면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생의 속도전을 낼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리를 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임시국회 안에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협치의 여지도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협력이라는 게 얼마나 공허한 말잔치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마지막에 추경에 협조할 테니까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서로 추가 협상을 좀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거부되었죠. 거부되고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뭐 다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협치 이게 지금 말뿐이 아닌가라는 지금 이야기를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17대 국회 이후에 계속 제2당이 맡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18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83석밖에 안 되는데도 법사위원장을 줬어요. 네. 지금 만약에 다수결이라는 그 미명하에 그냥 뭐 이렇게 다 밀어붙인다면은 사실은 선거에 있어서 한 석이라도 지면 뭐 그 당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수당과 소수당이 있고 이렇게 계속 협치를 하면서 이번에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뭐 이런 식의 협치가 계속 이루어졌던 이런 관행에 비추어서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결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우리 당 입장에서는 현금 살포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네. 이 추경안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 부채가 1,300조 돌파하고 지금 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하죠. 거의 50%인데 이 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은 청문회장에서 다들 국민들이 보셨겠지만 뭐 국가 채무 비율 20%에서 30%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이후에 국가 채무 비율에 관해서 쏟아진 기사만도 수백 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총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 국민들은 아, 견제를 해야 되겠구나. 야당이 가열차게 견제해야 되겠다고 다들 그 필요성을 느꼈을 것인데 지금 이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든지 또 법사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우리가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그 관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사실은 야당을 배제했다. 107명의 국회의원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국민 51%에 대변하는 그
그 야당이 대변해 주기를 원하는 국민들을 지금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독재 정치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새 정부 초기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도 김혜란 대변인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그 30일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추경은 7월 4일을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야당은 김민석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당선 축하금 추경으로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처럼 야당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가운데 그 여당의 표결만으로 과연 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인지 좀 예측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뭐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 같아요. 단독으로 강행할 것 통과시킬 같습니다. 것이다. 네. 네. 지금 일단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같은 거 거의 안 돼 있고 증인도 한 명도 안 나왔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깜깜이 청문회에서 오로지 말로만 이렇다 저렇다 하고 아무 검증이 없는 상태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처가로부터 수억 원 받았다는 그 비정상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그럼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하고 받은 것인지, 또 생활비로 받았다 그러면 생활비로 다 썼을 텐데 그럼 재산은 뭘로 늘었던 것인지, 이런 거 다들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어떤 것도 해명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끝났습니다. 네. 근데 김민석 후보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나라 예산 규모 또 국가 채무 규모조차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것은 사실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결함이 노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비관적인 것은 청문회에 임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였습니다. 네. 굉장히 그냥 똘똘 뭉쳐서 비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이 검증을 하는 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그 총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작정 비호하고 또 오히려 야당의 청문위원회에 대해서 그 메신저 공격이라고 하죠. 이런 점들을 막 말하는 그 국회의원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네네. 개인적인 신상도 털고 막 인신공격하고 하더라고요. 정말 청문회 당사자는 주진우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김민석 후보인데 이렇게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없는데 강행될 것 같아요. 사실은.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 어떤 의혹도 해소가 안 됐고 오히려 낙제점이라고 보이는데 즉각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은 비호하게 급급했고 또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또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는데 자진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총리 인준부터 이렇게 청문회에서 사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진 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말 실패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관들 청문회도 줄줄이 이어질 텐데요. 네. 그럴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걸지 저도 굉장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4.9%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서 총리 인준이 끝나야지만이 추가로 이제 저희들이 이어갈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분명히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그걸로 인해서 총리 인준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까 네. 독재가 아니냐 일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IMF를 극복할 때도 김대중 정부에서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IMF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국내 총 생산이 4분기 연속 0%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만 해도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폐업하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으셨다고 해요. 네. 굉장히 가계대출도 그렇고 너무나 힘든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어서 새 정부가 시작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총리 인준도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추경 같은 경우도 그 시한을 못 박아놓은 것이 그 안에 정말 추경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민생이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채무 문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채무가 뭐 한 48%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49%입니다. 근데 지금 OECD 평균을 보면 80% 정도의 국가 채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때 많은 나라들이 사실 정부가 빚을 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그 빚을 오로지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의 그런 빚 문제도 해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숨통이 트여지고 다시 살만한 대한민국, 자신이 정말 노력해서 정말 소소하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실 먹고 살 걱정 없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법안들 이 부분들은 저는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는 분명히 좀 추진력 있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 추경 관련해서는 또 사실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10조 원 넘는 민생 회복 쿠폰 그리고 6천억 가까운 지역사랑 상품권 이 증액이 지금 이 추경의 핵심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 공약이라고 생색은 사실은 민주당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냈지만 20% 정도는 지금 지방비로 충당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지금 강원도는 그 전임 그 민주당의 최문순 도정으로부터 1조 원 넘는 빚을 물려받았어요.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빚을 갚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지방비 20% 매칭을 하려면 또 800억 가까이가 듭니다. 이 굉장히 이 도에 부담을 줄 뿐더러 도의회가 추경을 또 해서 상정을 해야 돼요. 그럼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중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민생을 위한 대통령 공약이다. 이래서 그러면 전액 좀 국비로 해달라고 지금 각 지자체장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하는 데만 운영비가 600억 가까이 들거든요. 네. 이런 점들. 이 600억은 사실 쓰지도 못하면서 허공에 그냥 날리는 돈입니다. 행정 절차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추경 심사나 그 마지막 집행의 단계까지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적과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경과 관련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그 추경 항목에 뭐 일부를 수정한다든지 변경하는 것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추경은 안 된다, 뭐 이 금액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야가 충돌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뭐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양곡법 뭐 앞으로도 정말 쟁점 법안들이 정말 많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107석의 국민의힘은 대응책 마련이 아주 시급한 그런 현실인데요. 흔히 새 정부 초기는 허니문 기간이라고들 하는데 지금 국회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협치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은혜 의원, 네, 어떻습니까? 네, 보통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좀 약간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국회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저는 마라톤이라고 치면 초반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은 넘었지만 앞으로 산적해 있는 장애물도 많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여야가 좀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양곡관리법 이런 법안들에 관해서 저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협의하고 통과하자라는 입장인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지금 야당과의 그 만찬에서도 그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될 때 그 공약이 있고 그리고 야당과의 그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라도 먼저 통과를 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생과 관련된 직결된 부분들은 먼저 통과를 하고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라고 해서 단순히 뭐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고 또 토론의 길이 분명히 열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야당을 만난 것도 굉장히 큰 의미라고 봅니다. 18일 만에 만나게 됐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 720일인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야당을 만나지 않다가 이제 만나게 됐었는데요. 야당과의 만나는 거,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좀 자주 보면 정도 들고 서로 모르는 점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야당과의 대화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논의해서 통과하자.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시선은 어떨까요? 네, 지금 뭐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고 이것이 그 의견이 대변하는 어떤 국민들의 집단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107명의 의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깡그리 무시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그런 협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 시정연설에서는 뭐 굉장히 분위기 좋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기립해서 인사도 하고 보기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에 맞는 정말 협치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뭐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이런 강력하게 반기업 노선을 견지해온 그런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협치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분들, 이런 강성인 분들을 그 자리에 놓고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것이요. 지금 서울 집값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야가 집값 폭등을 놓고도 각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요즘 그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아주 고강도 대책이 나왔는데 대통령실 측에선 금융위의 대응일 뿐이다. 이게 대통령실의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실 입장과 지금 나온 이 대책, 김일원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한참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니다? 뭐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기재부 대책이라고 했다가 금융위가 주도한 대책이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저는 이게 도대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입장일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지금 겁먹어서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 심각한 우려, 이것이 그렇죠.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전 정권에서 충분히 학습 효과라고 하죠. 이 집값 문제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요를 무조건 그 법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줄기차게 폈죠. 20몇 번을. 다들 국민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똘똘한 한 채, 1가구 1주택을 완전 강요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몇 천만 원짜리 집 2채, 3채인 사람도 있고 또 100억 넘는 200억, 300억 하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도 다 공존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마치 한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죄악인 것 악마화하고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이런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이념적인 정책들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이후에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전혀 시정이 안 된 상태로 여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집값은 잡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람들이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집 한 채 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그 집 한 채에 올인하는 지금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알거지된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진보 정권이 돌아왔을 때 거의 패닉 바잉이 지금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인이 책임 안 진다고 대통령실이 입장이 없다, 대통령실이 한 거 아니다라고 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책임을 이 정권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대책 마련에. 지금 평가가 나온 게 문정부 그 8.2 대책보다 더 고강도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책임을 대통령실에서 회피하려고 전가하려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에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부처 간에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좀 어려운 문제가 부동산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죠.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이 하나 발표될 때마다 사실은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그 나왔던 그 정책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거주와 투자와 투기를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정말 집 한 채가 있거나 2채가 있더라도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2채가 있거나 사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서울의 집값 폭등이 지금 6월 23일 기준에 전주 대비 0.4.3%가 상승했고요.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집값이 상승됐던 것들은 지난 21주 연속 상승이 된 거라서요. 지금 살펴보면 탄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기대 심리라든지 회복 심리가 있기 때문에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네. 하고 내놓은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분석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가장 좀 중요하게 봤던 게 6억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을 하지 않는다. 네네. 이런 구체적인 안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은행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제 또 논의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 국토부와 금융위, 민주당 정책위관에 주 1회 실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서 시장 모니터링과 정책 속도를 조율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가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도권 내에 집값을 좀 잡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좀 이렇게 급격하게 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좀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당내 상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정청래, 박찬대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3인 악수 장면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정국위를 열어서 새 비대위 구성에 착수를 했습니다. 혁신이 비대위가 서로 얽혀서 복잡한 것 같은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각각 본인 당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 측 국민의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정국위에서 나왔죠.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대행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에 끝나면 그런데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비대위원장을 새로 다른 사람으로 지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굳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정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관리형 비대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송원석 지금 당대표 대행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비대위원도 임명하고 그런 형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당 산하에 혁신위를 출범시킨다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이라는 것은 진짜 혁신을 한다는 그 취지여야 하는데 굉장히 그 입지가 줄어들었죠. 지금 전당대회가 출발하기 전에 당 지도부가 나오기 전에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 중에서 주요했던 사항들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또 그 후보 교체 과정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당무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두 가지 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혁신위가 과연 이제 말뿐인 혁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얼만큼 와닿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해서 어떤 혁신을 이끄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측 어떨까요? 네, 그 26일에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박찬대 그리고 정청래 후보 간에 이렇게 손을 맞잡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쟁 구도이지만 어떤 경쟁적 연대를 통해서 우리 여당으로서 더 강한 여당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 두 분도 지금 각자 서로의 인신 공격이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개인적인 치분을 또 강조를 하시면서 본인이 왜 더 잘할 수 있는지, 본인이 왜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람직한 선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지금 한 64%로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중도층까지 파고드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8월 2일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2심이 어디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만큼 어떤 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온전히 당원들의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좀 걱정이 됩니다.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까? 네, 네. 9월에 정기국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8월에는 저는 분명히 당대표가 선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네. 그런데 비대위, 전대, 그리고 또 혁신이 굉장히 그 내부의 갈등도 많고요.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이냐. 네. 그리고 사실은 당에서 했던 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도 어떻게 설정할 그렇죠. 것이냐. 네. 그리고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당을 이적하셨던 이탈하셨던 분들을 뭐 받아들인다. 뭐 지금 이런 얘기들까지도 좀 나오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영의 리더십의 공백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민생의 가속 페달을 밟겠다. 저는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좀 혁신 핸들을 아직도 찾지 못해서 아하. 시동조차 시동도 제대로 못 걸었다. 네. 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는데 민주당에 우려되는 부분 있으시면 네, 반격하셔야죠. 저는 근데 우리 당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은 그렇습니까? 결국에 네네. 우리 네. 당원들이 선택을 해서 분명히 혁신의 방향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 당의 어떤 지지율, 뭐 인기 투표처럼 누가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거의 당의 사활,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거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 때 뛸 많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막상 본인의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내가 후보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당이 쇄신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뛸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자생적으로 자구책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당 얘기하신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인기 투표라고 살짝 공격이 네. 좀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